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법안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제 박연미 기자와 좀 다루도록 하고 우리 교수님은 좀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장기적으로 봐서 주택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뭐 1차적으로는 우리 이제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떨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를 하시는 기간이 이제 2년이 더 연장이 되면서 뭐 이렇게 전세금 또 월세 때문에 고민하신 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올릴 수 있는 한계를 5% 이내로 제한을 하면서 급격하게 돈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4년이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의 전세금의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4년이란 기간 동안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4년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때는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전세금을.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관점은 이렇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4년 이내에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확률은 좀 낮아진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4년 후에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4년 후에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또 정부 여당은 4년 동안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의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 여쭤볼 거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이 입법 과정, 국회 내 그 상황, 정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한 2, 3일, 한 3일 만에 모든 게 싹 통과가 돼버렸어요.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자,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속전속결 밀고 가면서 통합당은 반대를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퇴장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자, 우선 통합당 입장에서 좀 보죠. 이러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죠. 소위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소위 구성이라든지 논의 과정이 없어서 졸속으로 처리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장하는 주장만 여당이 그대로 반영해서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통합당 입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당 입장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법안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이 처리가 되면서 졸속 처리가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거 하루하루가 급한 거다. 더 이상 뭐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전셋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세입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이나 소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것은 그러면 이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세입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절박함.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소위 구성 얘기를 자꾸 통합당이 하는데 이 소위 구성을 예전부터 민주당이 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 참의원회 그 배분 과정에서 보이콧을 했잖아요, 국회를. 그러면서 그때 소위를 구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시간 급해서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시간 끌기로 소위를 구성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번 국회에 다시 입법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법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가 돼왔던 것인데 이미 충분히 통합당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토론을 못했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나저나 통합당에서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뭐 난동 수준으로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무기력하고 좀 허탈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왜 법사위원장 자리로 이제 모든 상임위원장 다 안 하겠다고 한 바람에 이렇게 상황이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그 당시 7개든 9개든 받아놓고 그 상임위원장을 본인들이 하면 통합당이 하면 어느 정도 소위도 만들 수 있도록 시간도 벌 수 있고 법안 통과를 빨리 하는 걸 제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통합당이 자기들이 다 반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시에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면 국회 운영되는 동안 상임위원장 하나도 없이 통합당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은 것이 패착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문제점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왜 11대 7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7개 상임위원장은 이제 양보하겠다. 근데 그 안에 아마 기재위원장, 국토위원장 국토위원장 있었어요. 국토위원장 있었죠. 그래서 그 위원장 자리만 차지했어도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진 않죠. 자, 어쨌든 이 임대차 관련 법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권력기관 개혁 문제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지금 개혁안을 대략 보니까 뭐 한마디로 검찰의 힘을 좀 빼서 경찰에 좀 나눠주는 그런 방식. 그리고 또 국정원도 조금 업무 범위를 좀 축소하는 방식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에게 너무 권력이 우리는 집중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기소할지 안 할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중복 수사의 문제도 있어요. 경찰이 이미 수사해서 넘기면 그걸 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합니다. 피의자를 또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소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그래서 수사권을 굉장히 축소했죠. 사근만 하게 되나요? 네, 직접 수사권이라고 하는데요. 수사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범위를 6대 중대 범죄, 6개 중대 범죄로 지금 말씀하신 4급 이상 공무원들,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 비리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선거 자범 이런 6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 외의 수사 범위는 경찰이 일단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그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또 경찰에도 일정 부분 기소 권한을 주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검찰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물론 지금의 검찰을 제가 놓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검찰의 행동들을 보면요.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본인들 식구 감싸기 했잖아요. 또 죄가 없는 뭐 서울시 예를 들면 그 직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간첩 혐의 씌워가지고 그것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전례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너무 과대한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이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겁니다. 그런 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경찰이 비대해지는 걸 어느 정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과정도 앞으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가정보원은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은 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국가정보 줄여서 국정원이라 불렀는데 이건 뭐 어떻게 대정원이라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외안보정보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외 요게 강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보 수집을 대외적인 것만 하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 그렇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개입하려고 댓글 작업도 했잖아요.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국정원 개혁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대외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제 국내 정치에는 국정원이 개입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국정원법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 안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좀 강제화시키고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징역 10년 이상이든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사를 예를 들어서 대공 수사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간첩 혐의 씌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예. 만약에 대공 용의점이 있으면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주 법안이거든요. 그나저나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 그 월요일에 청문회 보셨죠? 어쩜 그렇게 맞습니다. 노련하게 대처를 하던지. 그나저나 그때 가장 그 논란이 됐던 게 그 비밀 협약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 어떻게 된 게? 쏙 들어갔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이게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게 이게 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합의서 맞아요. 합의서. 그렇죠. 사본인데 박지원 원장은 그거 위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조를 밝히기 위해서. 근데 원본은 없어요 지금. 없다는 제 말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통합당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더 이상 이게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봐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번 주 또 하나 아주 큰 화제가 된 게 이게 뭐 이런 일이 사상 초유라 그러죠. 이 검사와 검사가 몸싸움, 뭐 몸을 날린다는 표현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그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진웅 부장검사와 지금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게 이제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아이폰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 주장은 본인이 이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이제 전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자기 쪽으로 몸을 날려서 본인을 제압하고 뺏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반대로 정 부장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은 사무실 전화를 쓰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써야 한다고 하니 그럼 쓰라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전화를 쓰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더니 오른쪽 손에 있던 전화기를 왼쪽 손으로 옮겨서 손을 쫙 팔을 뻗잖아요. 보통 우리가 누가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뺏으려면 어쩔 수 몸을 이제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안 뺏기려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기를 뺏기 위해서 몸이 옆쪽으로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젖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거지. 뭐 일부러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넘어뜨리는 게 아니다. 즉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뺏기 위하다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무슨 일부러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 조직의 검사장 상당히 고위급 아닙니까? 검사장과 그렇죠. 또 그 밑에 단계죠. 이제 부장검사 간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 표현해 육탄전이니 무슨 활극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날아가니 너무 좀 웃겼어요. 이 표현을 보고. 그리고요. 그 정 부장검사가 50대입니다. 뭐 어떻게 몸을 날립니까? 50대가. 그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살짝 이제 뭐 몸싸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화기를 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몸싸움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과잉 수사하는 거냐, 지금 수사팀에서 아니면 뭐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이거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이렇게 양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측에서 또 고소가 들어간 상태죠, 서로. 맞습니다. 서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예요.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 검찰의 어떻게 뭐라 그럴까 좀 민낯을 좀 드러냈다, 좀 치부를 드러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고 본인도 검찰이고 양쪽 다 검찰이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공무집행하다가 만약 입장 밖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집행하러 왔는데 부장검사가 그걸 안 하려고 막았다. 이러려면 누가 국민들이 검사들이 공무집행하러 오면 누가 그 말 들어주겠습니까? 나도 안 뺏기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인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검사고 검사장이니까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검사들의 모습 보면 일반 국민들은 참 허탈할 겁니다. 일반 국민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누가 봐주기라도 하겠습니까? 독직 뭐 이런 게 어디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도. 독직 폭행? 그런 용어도 자기들끼리 아니까 자기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하다가 그리 폭행을 하더라도 그걸 또 알기나 해서 그 법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들의 민낯이죠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한 이유가 하나가 더 첨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